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IMF가 향후 5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 세계 경제의 5년 후 미래를 IMF의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봐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운 경제가 지속될까? 계속 경기 침체다, 4월 위기설이다, 5월 위기설이다. 계속 어려운 경제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제발 좀 언제쯤 경기가 회복될까 궁금한 상황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래서 200페이지가량이 되는 이 IMF 경제전망 보고서를 더 들여다봤습니다. 지난주에도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특히 IMF가 이 5년 후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를 그림 그리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좀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특히 이 세계 경제를 좀 고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무리 고쳐도 오히려 세계 경제가 이렇게 쪼개지는 모습이다라고 좀 비유를 해 드릴 것 같고요. 쪼개져서 앞으로 5년 후의 미래는 지구가 둘로 쪼개지듯 분절화된 세계 경제의 모습이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24년 경제 전망서에서 이 분절화, 세계 경제가 둘로 쪼개진다, 탈세계화 이런 표현들을 많이 강조했었는데 이번에 발표됐던 IMF의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에서도 세계 경제가 향후 5년 동안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둘로 쪼개진다, 분절화된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 어떤 모습으로 세계 경제가 전개될지 한번 가늠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IMF는 향후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한 그 전망치를 보시는 것처럼 계속 둔화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IMF가 매번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 5년 후에 대한 그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때마다 종전에 발표할 때는 한 5년 후에는 4.5일 거야. 또 한 2012년 정도 되면 5년 후에는 뭐 한 5% 성장할 거야. 이렇게 보다가 2020년 코로나19 이후부터는 5년 후에는 4%일 거야. 또 지금에는 5년 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3%일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IMF는 향후 5년 이후의 세계 경제를 부정적으로 저성장 고착화되는 것으로 더딘 회복세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 위기 뭐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평년 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잠재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는 저성장 고착화로 세계 경제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성장의 장기화, 세계 경기 침체의 장기화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그 세계 경제 성장률을 구성하는 주요 권역별로 이렇게 쪼개 본다면 AE 선진국이죠. 선진국의 기여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25년 이후로는 그나마 선진국의 어떤 기여도는 보시는 것처럼 나름 유지되는 모습이거나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여도 노란색이 크게 빠지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도 G20에 구성되는 중국을 제외한 그 밖의 신흥국들 빨간색이죠. 역시 레고 블록으로 따지면 레고 블록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레고 블록 예를 들어 5개를 쌓아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되는데 그 레고 블록 사이즈가 대부분 줄어들고 있는 모습. 그 밖에 다른 이머징 마켓 EM이죠. 초록색도 줄어들고 있는 모습. LIDC는 Low Income Developing Countries 저소득 국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취약 국가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회색 이들도 역시 레고 블록의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 선진국들만 나름 조금 커지는 모습인데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하는 모습. 3% 또 올해는 뭐 3.2%지만 내년 내후년 3%를 향해 가는 모습을 권역별로 기여도를 가지고 보면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구나. 선진국만 나름 버티는구나. 이렇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겠죠.
이제 국가별로 권역별로 5년 후 미래를 좀 그림을 그려본다면 2008년 당시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 상에서 향후 5년 동안의 세계 주요국들, 권역들의 경제 성장률을 들여다보니까 그래도 예를 들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5% 이상 성장할 거야. 인도 같은 경우는 약 7% 성장할 거야. 8% 성장할 거야. 그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7% 성장할 거야. 중국은 10% 성장할 거야. 이렇게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4년 4월 들어서 발표됐던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는 그렇게 성장 전망했던 것들이 대부분 이렇게 밑에 내려가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게 45도선을 그렸잖아요. 그럼 45도선 밑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다라는 것은 2008년 당시 전망했던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보다 24년 현재 전망하고 있는 세계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가 더 낮다는 것을 뜻하죠. 그죠? 예를 들면 인도가 8%로 위치해 있는데 2008년 4월에는 인도가 8% 성장할 거야. 5년 동안 8% 성장할 거야.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6%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5년 동안 6% 성장하고 있다. 나름 이 45도선에 가까운 위치에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2008년 당시 중국 경제 성장률이 향후 5년 동안 10%를 유지할 거야. 이렇게 전망했는데 지금 24년 4월의 경우에는 중국 경제가 향후 5년 동안 3% 성장할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계 주요국들로 훑어보아도 종전에 약 2008년에 봤을 때보다 지금 2024년에 봤을 때 훨씬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그림 그릴 수 있겠죠. 이제 권역별로 좀 볼까요? 세계 경제 성장률도 보시는 것처럼 2008년, 2019년 코로나19 직전이죠. 그리고 2024년 현재까지 세계 5년 동안의 향후 성장률을 보면 레벨 다운되고 있다. 세계 경제가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북미 지역의 경우에는 24년 이후 좀 나아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선진국들이 나름 나아지고 있다고 보는 그 배경이 이겁니다. 그런데 그 밖에 다른 국가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특히 EAP, 동아시아 국가죠. 아시아 패시픽 이런 권역들은 급격하게 성장 둔화가 이뤄지고 있죠. EAP에 중국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죠. 또 ECA라든가 SA라든가 라틴 아메리카, LAC라든가 메나 중동 같은 경우 SSA 아프리카를 포함한 이런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과거의 높은 성장세를 전혀 유지하지 못하는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는, 그러니까 종전에 봤던 5년 성장률과 지금 보고 있는 5년 성장률은 레벨이 다르구나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이 권역별로 봐도 그렇게 전개된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자 하는데 IMF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저성장 고착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잠재 성장률의 둔화이거든요. 네, 제가 잠재 성장률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지만 다시 한번 기초 개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재 성장률은 그 나라 경제가 그 나라의 산업 구조, 인구 구조 혹은 경제 구조, 여러 자원 구조나 여러 가지 구조를 봤을 때 그냥 다른 이변이 없는 한 이 정도 성장할 거야 라고 보는 그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의 개념이다. 그런데 실질 성장률은 다른 외부 변수가 등장해서 그만큼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실질 성장률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끔은 세계 경제가 폭발적으로 회복된다든가 뭐 AI가 커진다든가 시장이 커진다든가 뭐 반도체 산업이 커진다든가 이런 또 세계 교역이 활발해진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실질 성장률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실질 성장률이 어떻게 전개될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잠재 성장률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 한국 경제의 성장률 자체가 혹은 세계 경제의 성장률
그 자체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팩트거든요. 먼저 한국 경제를 두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한국 경제도 과거에 영유했던 잠재 성장률이 한 5%였어요. 그러나 근래 3%, 2.5%까지 내려왔고 2020년 이래로는 1.8%로 잠재 성장률이 둔화할 것으로 제가 여러 차례 피크 코리아라는 주제로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재 성장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초 개념은 뭐냐면 이 잠재 성장률을 추계할 때 그 잠재 성장률의 높이를 놓고 세 개의 레고 블록을 쌓아서 만든 거다라고 가정을 먼저 해볼게요. 그럼 이해가 가장 쉬우십니다. 그럼 세 개의 레고 블록을 쌓아서 2020년 잠재 성장률이 2.5%인 거다라고 본다면 세 개의 레고 블록이 뭘까? 하나가 바로 노동 투입, 두 번째가 자본 투입, 그리고 세 번째는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노동 투입은 주로 노동 인구 혹은 생산 연령 인구를 가지고 보면 좋겠고요. 자본 투입은 예를 들어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라든가 기업들의 신규 투자라고 한다든가 혹은 정부의 더 적극적인 R&D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본 투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총 요소 생산성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경영 혁신의 레벨 아니면 기술 수준 이런 것들이 혹은 그 나라 경제의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얼마나 효율적인가, 규제로 인해서 신규 산업을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 제도적 혁신, 경영 혁신, 또 인적 자원의 수준, 교육 수준, 혹은 그 밖에 R&D나 기술 수준, 이런 것들이 한 단위의 인풋을 들여도 아웃풋이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박스에 해당되죠. 이 박스가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보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노동 투입, 자본 투입은 인풋 요소고요. 그 인풋 요소가 이 박스를 거쳐서 아웃풋으로 산출될 텐데 결국 아웃풋의 레벨이 줄어드는 것은 인풋이 줄어드는 노동 투입, 자본 투입이 줄어드는 효과이기도 하겠지만 총 요소의 생산성이 뚜렷하게 혁신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것도 있겠죠. 같은 시간을 투입해도 나의 어떤 그 교육 수준에 따라서 혹은 나의 뭐 일하는 능력의 수준에 따라서 경영 방침이나 인사 시스템에 따라서 노동 투입이 줄어들더라도 생산성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잠재력 자체가 둔화된다. 잠재 성장률이 둔화된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세계 경제 먼저 월드입니다. 세계 경제로 봤을 때 캐피탈, 자본 투입이 줄어든다. 두 번째, 레이버, 노동 투입도 줄어든다. 더군다나 TFP, 이게 앞에 말씀드렸던 총 요소 생산성의 개념입니다. 노란색도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선진국을 볼까요? 선진국을 보면 자본 투입이 줄어들다가 줄어드는 정도가 미미해져요. 그리고 노동 투입이 줄어들다가 노동 투입에 줄어드는 정도가 미미해져요. 역시 TFP, 총 요소 생산성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의 성장 둔화는 더디게 오히려 성장이 오히려 늘어나는 성장세가 늘어나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에요. 그런데 EMD,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신흥개도국을 둘로 쪼갤 수 있는데 하나가 Emerging Market이면서 여기 MIE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Middle Income Economies입니다. 그리고 LIDC는 Low Income Developing Countries, 저소득 국가죠. 그러니까 신흥개도국 중에서도 그래도 중상층이 좀 많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세가 이루어진 그런 신흥개도국을 이 중소득계층이 많은 EMMIE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어렵네요. LIDC는 Low Income Developing Country, 저소득 국가, 취약소득 국가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이걸 암기하고 있는 것도 신기하네요. 말씀드리면서 보니까. 어쨌든 EMMIE로 구분을 해본다면 캐피탈, 자본 투입이 줄어요. 노동 투입도 줍니다. 이거 되게 신기한 일이죠. 왜 그런지 좀 볼게요. 또 TFP도 줄어요.
혁신성도 준다는 거예요. 자, LIDC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캐피털, 자본 투입은 나름 유지되지만 노동 투입이 뚜렷하게 늘지 않고 TFP, 혁신성이 급감합니다. 거의 제로예요. 그래서 잠재 성장이 둔화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는 그 배경을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가 노동 투입이죠. 노동 투입부터 볼게요. 보시면 이 45도선 밑으로 대부분 나라들이 위치해 있는데 아까 보셨던 그 경제 성장률 그래프랑 좀 비슷하죠. 이것은 생산 연령 인구 만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연령 인구가 얼마나 증가할까를 본 건데 2008년에는 그래도 이렇게 뚜렷하게 증가할 거야 라고 봤었으나 2021년 최근의 생산 연령 인구 전망치는 예전만큼 2008년만큼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보여주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경우도 2008년에는 생산 연령 인구가 그래도 한 2% 이상 증가할 거야.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2021년에 와서는 생산 연령 인구의 증가세가 한 1% 언더일 거야. 이렇게 전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생산 연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었던 그런 신흥국들이 이제 2020년대 들어서는 생산 연령 인구의 증가세가 더디고 심지어는 0을 밑도는 국가들 있죠. 이 수평선 0을 밑도는 국가들.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주요 신흥국들조차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드는 국면입니다. 물론 일본이나 미국이나 혹은 프랑스, 독일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도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선진국들도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노동 투입이 선진국들은 감소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으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여기서 보여줍니다. 미국 경제도 지금 왜 이렇게 완전 고용이 유지되고 있지? 고용시장이 왜 이렇게 탄탄하지? 이런 질문을 많이 갖고 계신데 보시는 것처럼 자 미국을 먼저 볼게요. Domestic born,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생산 연령 인구, 인력, 취업자의 증가 속도는 이렇게 대시, 점선으로 그렸어요. 별로 더딥니다. 근데 외국에서 태어난 인력들이 미국으로 편입된 그럼으로써 취업자가 증가하는 속도는 파란색 선 그래프예요. 캐나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 태어난 외국인 인력이 캐나다, 미국으로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모습, 해외 인력의 유입이 결국 미국 혹은 캐나다와 같은 북미 지역의 고용시장의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리 노동 투입은 감소하는데 북미 지역이나 선진국 권역의 경우에는 노동 투입이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노동 인구의 선진국으로의 이동입니다. 보시면 유러피언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로존과 영국은 이제 유로존이 아니니까 영국과 유로존을 보시면 해외에서 유입된 노동력이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이죠. 그런데 자국에서 태어난 자국 인력들은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 점선을 보세요. 이런 모습을 보면 글로벌 노동 투입이 신흥국의 경우에는 인구가 여지까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투입의 그 기여도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은 역시 선진국은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투입 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글로벌 노동력의 이동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노동 투입을 봤으니까 두 번째는 자본 투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투입 요소도 OECD 선진국들의 경우 보시면 종전에 금융위기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점선처럼 새로운 기업들의 신규 투자 같은 것들이 이렇게 점선처럼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실적치는 이 파란색 선 그래프예요. 그렇게 전개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세계 경제의 슬로우 다운, 저성장 고척화로 인해서
실제 이 투자에 GDP에 미치는 그 기여도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과거만큼 적극적으로 투자를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에 소극적인 거죠. 특히 신흥국들을 봐야 되는데요. G20 국가에 속해 있는 Emerging Market, 신흥국가들의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을 보시면 보세요. 점선을 먼저 보실까요? EMDE, 신흥국으로 향한 FDI 유입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이게 전 세계 FDI 유입액의 증가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선진국으로의 FDI 유입액은 오히려 줄어들거나 정체됐었죠. 이게 지금까지의 모습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부터 고금리를 도입하고 22년 이후 23년, 24년부터 이 고금리에 따른 역습으로 적극적인 자본 투입을 못하는 국면에서 그동안 선진국들이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을 통해서 나름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추가적인 자본 투입이 이어지지 못한다라고 보고 있는 국면에서는 이 신흥국들이 역동적으로 자본 투입의 기여도가 늘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자본 투입이 이어지지 못하니 선진국들의 어떤 자본 투입을 바탕으로 성장했던 신흥국들이 추가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기 어렵겠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잠재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개의 레고 블록 중에 마지막 총 요소 생산성 TFP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TFP 총 요소 생산성이 그 나라 경제 혹은 그 권역의 경제에 얼마나 성장 기여도를 가져갈까라는 것을 분석한 IMF의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경우에는 TFP마저 늘어납니다. 혁신성이 는다는 거예요. 생산성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진국 중에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선진국들은 이 TFP마저 줄어든다. 중국도 줄어든다. 중국을 뺀 나머지 신흥국들은 굉장히 강하게 줄어든다. 이게 다이버전스를 가져온다. 결국 혁신성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국가의 성장세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한번 보여드렸었습니다만 지금은 바로 AI 시대예요. AI의 어떤 성과가 어떤 그 사람의 휴먼 캐피탈의 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핸드라이팅 레코그니션이라는 영역에서도 1998년부터 인공지능이 도입됐습니다만 0을 기점으로 휴먼, 사람의 노동력,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지 못하다가 대략 한 2015년 정도를 기점으로 사람의 능력을 넘어섰습니다. 그 밖에도 스피치 레코그니션, 이미지 레코그니션, 그 밖에 랭귀지 언더스탠딩 이런 전반적인 영역의 인공지능의 레벨이 퍼포먼스가 사람의 지각 능력, 사람의 능력을 넘어선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만큼 AI 기술이 고성능화됐고 이렇게 고성능화된 AI가 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국면이고 그러면 AI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총 요소 생산성, 사업의 혁신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특히 employment share를 보시면 고용의 분포를 볼게요. 여러 가지 고용의 분포가 있지만 세계적으로 보시면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complementary는 상호 보완적인 영역 그리고 얼마나 익스포저 되어 있는 AI 익스포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 선진국의 경우에는 AI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흥국 혹은 LIC 저소득 국가 같은 경우는 덜 노출되어 있죠. 이런 모습, 이 빨간색만 보신다면 그만큼 총 요소 생산성이 미국 혹은 선진국은 나름 유지되는데 신흥국들은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AI에 얼마나 노출되고 AI를 얼마나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 컴플리멘터리의 개념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게 양자역학 용어로도 많이 사용되는데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제가 좀 편의상 해석을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플리멘터리의 개념은 R&D 기술을 개발해요. 근데 그 기술적 역량은 그 산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산업을 위해서, 우리 기업을 위해서 R&D를 고도화했는데 그 고도화된 R&D 기술은 다른 여러 산업의 전반에 걸쳐서도 적용되죠. 이게 상호 보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상호 보완성이 높은 영역 그리고 높은 생산성을 갖고 있는 영역일수록 더 이 AI가 TFP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실질적으로 아웃풋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선진국들이 생산성이 높은 산업 영역을 확보하고 또 상호 보완적으로 한 단위의 R&D 기술, AI 기술이 보급됨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혁신성이 다른 여러 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AI 기술이 보급됩니다. 그러면 소위 IT 산업의 혁신이라고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AI가 농업에 활용되면 스마트팜, AI가 뭐 예를 들어 도시에 활용되면 스마트 시티, AI가 자동차 산업에 보급되면 스마트 카가 되고요. 또 헬스케어에 활용되면 디지털 헬스케어 혹은 스마트 헬스케어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전 산업에 걸쳐서 확대 적용되는 과정에서 이 TFP 총 요소 생산성의 그 경제 성장 기여가 굉장히 높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제가 지금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세계 경제가 저성장화 되는데 상대적으로 선진국들은 미래 유망 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포착함으로써 특히 AI와 같은 미래 유망 기술을 적극적으로 포착함으로써 노동력 감소에도 불구하고 또 자본 투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을 혁신시키면서 고성장세를 나름 유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 경제에 주는 함의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도 고성장 끝났다, 저성장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R&D 투입, 교육 혁신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고성장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을 제안드리면서 이상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